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그 한국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 자료실에 올려놓았던 그 한국사, 세계사 비교 연표가 있죠? 여러분 그 한국사 공부를 하실 때는요, 항상 그 세계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것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같이 연결을 시키면 좋겠어요. 세계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4대 문명의 발생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 알렉산더 시대를 거쳐서 그리스 시대,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그 이슬람의 창시까지. 이제 중국에 대한 것은 이제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할 텐데요. 이런 시절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가 있었구나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뭐 이쪽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서로 연결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이런 거죠. 로마가 그리스교를 공인했을 때,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교를 공인했을 때, 우리는 고구려가 낙랑군을 멸망시켰구나.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살수 대첩할 때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하던 그 시절이구나.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백제는 운진으로 천도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연결을 하면서 보면요. 이 역사라는 것들이 어떻게 그뭐 지겹다기보다는 조금 더 연관성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해당 분야를 보기 전에 세계사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부터 하겠습니다. 선사시대라는 것은 이제 역사 이전이다라는 거죠. 프리스토릭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사가 이제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그 시절이고요. 우리가 이제 구석기하고 신석기 정도는 나눠볼 수 있어요. 구석기 시대를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뭐 그 전곡리 유적이라든가 기타 이제 구석기 유적을 통해서 고고학적으로 대충 이 정도까지 간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뭐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인간이 이제 등장해서 뭐 도구를 사용하는 것 이때를 뭐 기원전 뭐 100만 년 이후부터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신석기 시대는 이제 기원전 8000년경으로 보는데요. 이것도 뭐 이러한 기원전 몇천 년이라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보통 이제 기원전 만년부터 이제 한 6000년 요 사이에 이제 세계적으로 신석기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뭐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닐 것 같고요. 구석기 시대의 특징은요, 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여기 뭐 이제 뗀석기 나오고 여기 간석기 나오고 이러는데요. 신석기에는 이게 예전에 그 타제석기, 마제석기 하던 거죠. 최근에 이제 국사학계에서 이 한자식 표현을 우리가 이제 우리 말로 많이 바꾸는 그뭐 타제석기를 뗀석기 이렇게 떼어냈다. 마제석기는 이제 갈마자죠. 그래서 갈아서 만들어다. 무덤 같은 경우도 뭐 옹관묘를 뭐 동무덤 이렇기도 하고요. 뭐 어려운 거 많죠. 뭐 횡혈식 석실고분 뭐 이런 거를 뭐 돌론 무덤인가?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요. 하여튼 이렇게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배질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자, 구석기 시대에서는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제 주술적인 조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울주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 알죠? 그 고래도 있고 고래 사냥의 모습이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적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서는요, 이제 그 농경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제 채집 수렵에서 농경이 시작된 게 신석기 혁명 이거고요. 어떤 이제 단순한 무리에서 어떤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서는요, 그 어떠한 게 주술적인 그러한 그 그림을 남겼다라면 신석기에 오게 되면 이제 어떠한 종교가 약간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제 크게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애니미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연 숭배 사상이죠. 자연. 즉 자연의 그 모든 것에는 다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성 문화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 애니미즘이라고 볼 수 있죠. 큰 돌, 그것을 숭배하는 것들. 자, 토테미즘은 그 동식물입니다. 동식물. 그래서 살아있는 동식물에 뭐 우리 그 조상의 영혼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한기도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단군 신화 같은 것이 바로 이제 토테미즘이죠. 곰 토템, 호랑이 토템 해가지고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샤머니즘은 이제 우리가 뭐 주술 또는 어떤 이제 무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이제 무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이 무당이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시켜 주면서 이러한 그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 또 이 단군 신화의 그 단군이 또 이 일종의 그 무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신라의 차웅 이런 것도 일종의 이러한 그 샤만, 그 무당을 그 샤만이라고 하는데 그런 샤만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요, 이제 거의 그 조상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영혼을 숭배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나타난 것이 이제 신석기 시대의 종교 현상입니다. 자, 이제 청동기에 오게 되면서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는 일단은 이제 그 기원전 한 15에서 20세기경 이때를 청동기 시대로 보고요. 철기 시대는 이제 기원전 한 5세기경 뭐 이렇게 봅니다. 철기 시대를요, 뭐 BC 10세기,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이렇게 보는 설도 있고요. 뭐 8세기 정도 보는 설도 있어요. 하지만 뭐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철기가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됐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기원전 한 2, 3세기 정도를 이제 그 시기로 보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하고 철기 시대하고 이제 많은 차이가 있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청동기와 철기를 어디까지 썼느냐 요 정도 같아요. 청동기 시대는요, 그 말이 청동기 시대지, 그 청동기는요, 실제로 이제 어떠한 지배계층의 어떠한 재래 요럴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무기 요 정도로 사용됐었거든요. 그런데 동기고 실제로 이제 농사를 지어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석기를 사용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제 철기 시대에 오게 되면은 뭐 재래나 무기 그다음에 그거는 당연하고 농기구까지도 이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이제 비약적으로 생산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그 생산력과 그다음에 철기, 무기 이런 것들을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력한 기마 부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이 두 시대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유물 중에 하나가 이제 동검인데요. 동검, 청동검이에요. 둘 다. 비파형 동검은요, 이제 고조선 전기 이때 주로 출토되는 거고요. 이제 생긴 것이 그 비파처럼 생겼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그 중국의 그 동북지방의 요령성 근처에서 주로 많이 출토가 돼서 우리가 요령식 동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의 독자적인 어떠한 유물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유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청동기 시대 말에서 이제 철기 시대 초까지 오게 되면 이제 세형 동검이라는 게 나타나요. 모양이 다르죠. 굉장히 이제 가나다란 이제 우리가 세발낙지 할 때 그 세자죠. 가나다란. 그래서 요때 오게 되면요, 이것은 이제 청천강 이남에서만 발견이 되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 고조선의 이제 후기쯤 하고요. 그 삼국시대, 삼한시대죠. 삼국시대가 아니고 삼한시대, 마한 진한 편한 요때에 이제 주로 이제 그쪽에서 출토가 되는 것으로서 이제 그 요령식 그러한 그 동검이 우리의 그 일종의 이제 한국식이죠. 한국식 동검으로 바뀌면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무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인돌, 뭐 돌널 무덤 뭐 이렇게 있고요. 널무덤, 동무덤, 그냥 그러려나 하세요. 자, 사회에서는요, 뭐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 거는 우리가 뭐 만화통에서도 잘 알고 있죠. 자, 사회에는 이제 그 잉여 생산물이 이제 청동기 때부터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급이 분화되고 빈부격차가 발생하면서 일종의 권력 관계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이 생기면서 이제 정복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 군장 사회, 누구 하나 이제 힘센 족장이 이끌어나가는 사회가 됩니다. 철기 시대에 와서는요, 이런 것이 점점 더 강화되죠. 그러면서 소규모 군장 사회들이 통합돼서 조금 더 큰 이제 부족으로 통합이 되고 이러한 부족들이 서로 뭉쳐서 이제 왕국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연맹 왕국이라고 하죠. 뭐 기타 특징으로는요, 청동기 시대는 이제 주로 아직까지는 밭농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비로소 이제 벼농사가 조금 시작됐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면은 철기 시대 와가지고는 이제 벼농사가 보편화되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철기 시대 오면서부터요, 이제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한자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명도전이라고 해서 이제 칼도자입니다. 그래서 한 칼처럼 생긴 이 돈인데 이것이 중국 전국시대 화폐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적이 발견됩니다. 유물이. 그다음에 붓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미 철기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조선으로 넘어갈게요. 고조선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기원전 2333년 단군 할아버지께서 세웠다. 그리고 나서 그 웅녀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쭉 번성했다. 뭐 이런 나라죠. 뭐 이게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라는 거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으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하기도 하고요. 자, 최초의 군장 국가라는 건데요. 이제 군장 국가 조금 이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이 영역이라는 것은요, 이제 중국의 요령성, 요하라고 하죠. 요하. 그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반도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건데요. 초기에는 이쪽 요양 쪽이죠. 이쪽에 주로 중심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왕검성, 이게 평양입니다. 평양 그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뭐 BC 2333년에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요. 이제 그 중국 문헌에서는요, 이제 어느 정도 때 좀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면 이제 BC 4세기 정도 되죠. BC 4세기 정도 되면요, 이제 중국의 전국 칠웅이 하나였던 이제 연나라하고 맞짱 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강성한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BC 3세기에 오게 되면은요, 그 연나라하고 전쟁에서 지게 돼요. 근데 뭐 지는 거는 둘째치고 이때 이제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이 연나라한테 져가지고 잃은 땅이 서방 이천리다. 이천리면 뭐 한 800km. 뭐 그때 리가 지금 리하고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잃은 땅만 해도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봐서 고조선이 이제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요. 위만조선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위만조선은 뭐냐면은 이제 그 중국의 진한 교체기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이때 이제 그 유이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끌고 온 이제 한 무대기가 당시 이제 고조선의 왕이었던 이제 준왕을 이제 축출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기원전 이제 194년쯤 얘긴데요. 이 이후에 오히려 이제 고조선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요. 이제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뭐 청동기도 많이 쓰고 그랬겠죠. 하지만은 이제 이때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상업과 무역을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개 무역이 굉장히 번성하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한나라한테 찍힙니다. 찍혀가지고 한무제가 침입을 해가지고 기원전 108년에 왕검성이 1년 동안 버티다가 109년에 침공해서 1년 동안 버티다가 항복함으로써 이제 고조선이 멸망을 하죠. 고조선이 멸망을 하면서 이제 한사군을 설치하는데요. 뭐 굉장히 설이 많죠. 뭐 우리나라 뭐 죄송합니다. 뭐 우리 역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이 이제 한사군은 저쪽 다 중국 지방에 있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요. 그냥 뭐 식민사관이니 뭐 자주사관이니 말도 많지만은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 성립됐던 것들을 그냥 통설로 칩니다. 이 한사군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낙랑군이 있고요. 이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할 때 그 낙랑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임둔군 이게 목 상태가 한번 가고 나더니 잘 안 나요. 임둔군, 그 다음에 진번군, 현도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사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뭐 임둔, 진번, 현도는요 사실 이제 만들고 나서 거의 100년 이내에 뭐 사라지거나 철수하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하나가 살아남죠. 이 낙랑이라는 게 하나가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313년이죠. 그 미천왕 때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요. 이때 이 낙랑은 이제 중국의 어떠한 그 뭐 정부 뭐 지방 조직이라기보다는요 일종의 어떤 이제 독립적인 그 통치 거의 뭐 자치죠. 자치 지역 정도. 뭐 우리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렇게 그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고조선 사회는요, 그 유명한 8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유재산사를 인정하고요, 형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형벌 중에 이제 노비로 삼는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노비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노동력을 중시한다는 게 드러나요.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이제 법률도 복잡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거의 60조까지 갑니다. 고조선을 다루는 법률이. 하지만 이제 8조법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고조선은요, 사실 이제 한동안 역사 속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고려 후기, 원지백기 있죠. 원지백이 오게 되면 이제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되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그 노력에 의해서 이때 고조선이 바로 이제 재조명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단군 왕검의 이야기가요, 이제 삼국유사라든가 제왕원기,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 요거는 이쪽은 이제 고려 쪽 문헌이고 이쪽은 이제 조선 쪽 문헌이 되겠죠. 이쪽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승의식이 점점 나타나면서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또 참성단, 이거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이죠. 우리 전국체전 하는 할 때 그 성화를 하는 그런 그 성화를 체화하는 그런 곳인데, 전설에 의하면은 뭐 단군이 여기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참성단입니다. 그다음에 뭐 나철의 대종교 이런 것도 이제 고조선은 즉 단군을 계승한 그러한 것 그러한 종교가 되겠죠. 자, 이 그 고조선하고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다기보다는 이 기자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기자조선. 이 기자조선은 뭐냐면은 이제 대략 한 기원전 한 1100년경에 중국 은나라의 현인인 기자가 기자 동래설이라고 하는데 중국 이 기자가 동쪽으로 와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것을 조선이라고 했다. 뭐 이런 그런 기록이 그 확실하진 않지만 몇몇 군데 이제 있습니다. 일종의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실체적으로는요 굉장히 그 의심을 받고 있어요. 이게 뻥이다. 아니면은 뭐 다른 건데 좀 곡해가 있다. 뭐 이렇게 되면서 현재로서는 이제 이 기자조선이라는 게 실제 존재했던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많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없다는 쪽이 좀 강세긴 한데요. 요게 언제 각광을 받는다냐면은 이제 조선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조선에서 굉장히 얘가 이제 추앙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조선은 이제 성리학을 이념으로 삼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현인 중에 하나인 이 기자가 와가지고 다스린 나라가 조선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세운 그 조선이라는 나라 일종의 정통성을 이때로부터 가져오려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전도 조선 건국할 때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의 왕중에는 이제 기자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자기들이 그 참 필요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자조선에 관한 부분은 요 정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국의 성립과 발전인데요. 자, 삼국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대 국가라고 합니다. 이제 고대 국가 이전에 이제 국가는 어떻게 발달했는가 이제 이걸 보게 되면요. 아까 이제 고조선이 이제 최초의 군장 국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군장 국가라는 것은요, 이제 그 지배자가 재정 일치, 그러니까 정치도 다스리고 종교도 다스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뭐 역사 발전 단계의 어느 일부분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러한 성격이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그 각각의 부족들이 좀 세지면서 연맹왕국, 즉 부족장 회의체죠 일종의. 그래서 거기서 뭐 제비뽑기를 하든 돌아가면서 하든 이렇게 해서 왕을 선출하는 연맹왕국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왕권이 미약하겠죠. 그래서 수틀리면 왕이 죽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봉건제가 이런 거잖아요. 왕을 중심으로 주변에 영지를 주고 이런 나라처럼 이런 것처럼 이 각 영지는 사실은 이제 그 영주들이 그 거의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거기에 있는 소득을 다 지가 갖고 이런 거면서 여차하면은 싸울 때는 다 모여라 이제 이런 건데요. 이게 같은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비슷하게 이러한 독립적 지역을 하고요. 이제 고대 국가에 오게 되면요, 이제 그 일종의 이제 통일 국가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세습, 왕이 세습이 되는 겁니다. 왕이 세습된다는 건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율령 반포예요. 국가를 체계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고대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그 단계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도 이제 다 연맹 왕국에서 출발해서 일정 시기가 되면은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삼국시대 연표를 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연도가 나와 있는데요. 뭐, 이것은 이제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기반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그 신라의 그 후계인 김부식이가 상대적으로 쫄리는 신라를 좀 키워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건국한 것으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고구려하고 백제는 이제 그 부여죠. 우리가 지금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 고구려 저쪽 그 만주벌판 위쪽에 있던 그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도 봤지만 동명성왕, 그 다음에 원조와 비류, 소선호 이렇게는 이제 이쪽에서 권력 싸움에서 져가지고 그죠? 권력 싸움에 져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한강 유역에 백제를 세웠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시대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 때 이제 고구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태조왕, 고구려 6대왕인데요. 왕을 무려 90년이나 해먹어요. 거의 옛날에는 꽤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조왕 시절에 이제 영토를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국천왕 때 이르러서 이제 고대 국가에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사실은요, 이 최초의 발전은 고구려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죠. 삼국 중에서. 그런데 고구려는 이제 북방 민족들이랑 끊임없는 그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외부와의 그 전쟁 이런 것들을 수행하다 보니까는요, 내부적으로 어떠한 그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백제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늦어지게 돼요. 이제 백제나 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고구려가 어떠한 그 방파제의 역할을 해주죠. 그러면서 나름 이제 차곡차곡 그 밟아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요. 고구려는 이제 거의 나중에 그 광개토대왕에 올 때까지 끊임없이 이민족하고의 그러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194년이죠. 진대법 이제 구율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재상 을파소 기억나시죠 이제.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새록새록 어머 내가 맞아 그거 알았었지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진대법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부자상속 또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중앙집정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백제는요 이제 그 좀 척박한 위례성에서 벗어나 가지고 한성으로 천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의 한성 시대가 개막되는데요. 그 올림픽공원 쪽에 그 풍납도성이 있습니다. 그 풍납도성이 바로 이제 백제 한성시대 초기의 그 도읍지의 모습입니다. 자, 3세기에 오게 되면요, 이제 그 동천왕 때 이르고요. 이제 오나라 교류하고 위나라 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거죠. 위에 관구검이 또 한번 그 침공을 하면서 고구려 국내성을 또 함락을 시킵니다. 이때 함락을 되지만 이제 또 한번 맞짱 뜨기도 하고요. 이제 이것은 뭐 여전히 고구려는 계속 투쟁의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백제에 오게 되면요. 백제 고이왕에 와가지고 이제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백제가 가장 먼저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다 보니까는요. 그 전성기도 이제 가장 먼저 맡게 돼요. 그래서 고이왕 때 오게 되면요. 율령을 반포하고 그다음에 왕의 세습을 하고 육자평 제도를 하면서 이제 관등제를 정비해서 전체적인 통치 체제가 정비가 되는 그러한 시점을 맞게 됩니다. 자, 이제 4세기 오게 되면서 여전히 이제 고구려는 싸우고 있습니다. 미천왕 때 뭐 서안평 이쪽은 저쪽 그냥 다 중국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서안평을 차지하고 낙랑과 대방. 대방은 이제 낙랑의 하나의 현에 해당하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축출해 버리고 결국은 이제 대동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으로는 이제 그 백제의 압박을 받게 되고요. 317년에 이제 근초고왕 침입으로 전사한 건 고국 원왕입니다. 밑에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소수리망 4세기 후반에 소수리망이 와가지고 이제 비로소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소수리망은요, 그 전진하고 교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요. 이제 통치의 수단으로서 고등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죠.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이제 고대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백제는 이때 4세기 때 전성기를 맞게 돼요. 또 잘 알죠. 근초고왕. 이것도 이제 드라마화가 됐던 겁니다. 요서 산동, 규슈, 중국과 일본까지 진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자 세습을 마련하고요.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칠지도를 하사하게 되는데요. 칠지도는 이제 여기 보시면요. 그 칼이에요. 칼. 가지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있다고 그래서 이제 칠지도입니다. 이 칠지도를 하사한 것은요. 이제 백제가 일본 외에 대해서 이제 한 단계 위에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너희들 내가 잘 살펴줄게. 뭐 이러한 의미죠. 일본이 이제 뭐 일본 보수를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데요. 이제 광개토 대왕비 이거를 가지고 요것에 반박하는 논리 중에 하나기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사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도 출판, 즉 역사서도 출판하게 하고요. 동진하고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면서 백제 최대 판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한, 지금의 전라도 지방이죠. 사만 시대 우리가 이제 그 쪼잔쪼잔한 것들은 그냥 일부러 뺐어요. 제가. 그래서 진암, 변한, 마한 이쪽에서 이제 전라도 지방에는 마한의 나머지들을 완전히 정복하면서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요. 이제 그 근초학대 그 평양성까지 공격해서 고구려의 왕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세기 말에 오게 되면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게 되면죠. 고구려보다 조금 늦죠. 불교 수용은 조금 늦지만은 이러면서 이제 백제의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에 비하면 신라는요, 뭐 이때까지 거의 뭐 비리비리합니다. 자, 이제 그 4세기 뇌물 마립간이죠. 마립간이라는 것은 이제 신라의 그 지배자들이 이제 박혁거세의 이제 거서간, 그 다음에 뭐 또 차차웅,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게 이제 각각의 어떠한 그 역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뇌물왕이에요. 뇌물왕. 이제 우리가 다 왕이라고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뇌물 마립간이죠. 이때 와가지고 김씨에 의해서 왕위가 세습됩니다. 자, 알다시피 신라라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누구누구 세 개죠. 박씨와 석씨와 김씨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눠 먹기를 하고 있었는데 뇌물 마립간 이게 한참 되죠. 20몇 대 왕인데 그때 와가지고 이제 비로소 김씨가 이제 잡습니다. 물론 이제 신라 하대에 가면은요 다시 이제 박씨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신라는 이제 김씨의 국가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요때 뇌물왕이 아니라 신라는 요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독자적으로 뭐 중국이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건 없었어요. 뭐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신라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때까지만 해도 4세기 때 5세기 초반까지만 해도요. 그 고구려의 어떤 속국 정도에 해당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중국의 문물을 조금 받아들이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 낙동강 동쪽에 이제 그 진한 지역, 지금의 경상북도 지방이죠. 북도 지방을 이제 차지하면서 조금씩 세력권을 넓혀 나갑니다. 자, 이제 5세기에 오게 되면요. 5세기는 이제 고구려의 최대 전성기를 의미합니다. 고구려. 자, 광개토 대왕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우리나라의 땅 따먹기 챔피언이죠. 드라마에서는요, 그 광개토 태왕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제 광개토 왕의 그 시호가 굉장히 길어요. 물론 이제 광개토 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이 왕에 대한 시호는요, 너무 길어서 읽을 수가 없을 지경인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조선의 뭐 태조, 태종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로 그렇게 쓰는 거고 굉장히 원래 길게 쓰는데 광개토 대왕의 시호를 이제 끝까지 써보면 이겁니다. 국,
강, 상, 광계, 토, 경, 평안, 호태왕. 글자 그냥 대충 알아먹으세요. 평안, 호태왕이에요. 호가를 강하게 만들고, 여기서 강하게 만들었다 해서 뭐 강할 강자 이게 아니고요. 나라 중에 으뜸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를 나라 중에 으뜸의 나라로 만들고 광개토경 땅을 넓혀서 경계를 굉장히 넓게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세상을 편안하게 만든 아주 큰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딱 뭐만 띄냐면 보통 이제 광개토 왕만 띄어내고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광개토 태왕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굉장히 그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대충 뭐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땅 넓혔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신라를 도와서 외와 가야군을 격퇴했다. 그래서 외하고 가야가 사실은 이제 이때 연합을 해가지고 신라 쪽을 진출했었는데요. 이때 거의 이제 깨갱하게 됩니다. 영락이라는 이제 최초의 연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광개토왕의 아들 부장수왕, 이 양반도 굉장히 오래 살죠. 오래 살아서 장수왕인데요. 이 장수왕 때 있어서 이제 고구려가 최대 판도를 만들게 됩니다. 장수왕은 이제 427년에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하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이때 거의 이제 밀고 나제 동맹 이곳에 이제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대항하고자 이제 신라하고 고구려하고 맺은 동맹이 이제 나제 동맹이죠. 이 나제 동맹을 둘 다 깨부수고 남한강까지 가서 중원 고구려비를 세워버립니다. 이제 중원 고구려비는 우리의 끝발이 여기까지 미치었다 뭐 이런 의미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여기 밑에 제가 올려놨나요? 충주죠. 충주면 어디입니까? 충청도죠. 이때까지 이제 고구려가 밀고 내려와서 그 세력권으로 삼았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최대 영토를 하면서 중국 남북조하고 각각 교류를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중립 외교를 하면서 고구려의 최대 판도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신라에 보면은 이제 광개토왕 지원으로 왜구를 격퇴했다라는 건데요. 이 호우명 그릇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신라 지방에 이제 경상도 지방에 호우총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주에 경상도라는 게 이상한 경주 호우총이라는 무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릇 하나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뭐 일종의 광개토 대왕님의 은혜로 인하여 뭐 이런 의미로 어떠한 이제 글씨체가 나왔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눌지 마리간 5세기에 눌지 마리간에 이르러 가지고요. 이제 불교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불교 도입은요, 이제 고구려나 백제는 이제 중국으로서 직접 들어왔는데, 이제,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고구려 무코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불교를 도입하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고대 국가로서 발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발전된 것도 아니고요. 자, 이제 5세기 쪽에 오게 되면요. 이제 백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데요. 5세기 말에 오게 되면요. 이제 고구려 침략으로 이제 계로왕의 전사예요. 이 계로왕 또는 이건 뭐 이제 우리 중도침과 바둑, 고구려에서 도침이라는 스님이 와가지고 계로왕한테 바둑을 가르치면서 바둑 두다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전설같이 내려오는데요. 어쨌거나 한성이 함락됐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가 웅진 시대를 맞게 되는데요. 백제는 웅진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어떠한 문화적 번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문화적 번성기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세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5세기가 마무리되고 6세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6세기는 이제 맨 마지막에 고대 국가의 기틀을 낳았던 신라가 이제 가장 번성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겠어요. 아이러니컬하게 계속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먹죠. 자, 먼저 백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제 무령왕은요, 뭐 사실은 요거죠. 22담로를 설치한 것이 요게 이제 어떤 업적인데요. 사실은 이제 무령왕이 유명해진 건 뭐냐면요. 무령왕릉 때문이에요. 무령왕릉. 자, 무령왕릉은요. 여기 먼저 그림을 보면은
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벽돌을 쌓아서 만들어서 이것을 전축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지석이라는 건데요. 문영왕릉은 거의 삼국시대 무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무덤에 누가 묻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이제 돌에 새겨져서 남아있는 왕릉입니다. 그래서 이 지석을 보고 아 이게 바로 백제 무령왕릉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백제를 안정시키고 다시 강국이 되게 만든 그러한 웅진시대의 또 다른 부흥의 주인공이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신라로 오게 되면요. 이제 지증왕에 와가지고 이제 중국화 정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국호 정립, 국호 정립 요거는 중복이고 이제 비로소 왕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사실 이제 중국화 정책 중에 하나죠. 이제 국호를 드디어 신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 새로울 신자, 비단 나자 요거죠. 그래서 역시 그 한화 정책이 계속 진행되고 우상국을 정벌하게 되죠. 자, 법흥왕 때 이르러서 이제 고대 국가가 완성이 됩니다.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죠. 그 다음에 골품제를 정비해서 관등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2차돈의 순교로 인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이제 부족 연맹체들의 그 세력이 더 강했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인하는데 굉장히 그 애를 먹었는데 그 이차돈이라는 것은요, 사람 이름 이차돈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교식 이름이고요. 이제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박염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급 관리예요. 박염촉이라는 하급 관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귀족들의 성지, 영지죠, 영지고 그 당시에 그 어떠한 그 나름의 어떤 이제 성지로 취급받던 그러한 숲한 가운데 절을 지어버립니다. 겁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니까 이차돈이 그래? 너 잘못했다 하고 너를 죽여주마 하고 박염촉을 죽이는데요. 뭐 이러고 났더니 뭐 피가 뭐 꽃으로 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이제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차돈 순교를 통해서 불교가 공인됐다. 이러한 전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진흥왕에 오게 되면 이제 신라가 최대 전성기를 맞게 되죠. 화랑진이 제도화되고 황룡사가 건립되고 지금은 이제 불타고 없죠. 몽고 침략 때 불탔고요. 불교를 정비하고 또 국사를 편찬합니다. 이제 대충 이제 나라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싶으면 이제 역사를 편찬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백제는 그 5세기, 6세기 중반에 다시 이제 사비로 천도를 해요. 자, 요것은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읽었던 그 백제사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 무령왕 이후에 굉장히 어떠한 권력 투쟁이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왕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어쨌거나 이제 성왕이 이제 그 웅진 시대를 때려치우고 이제 사비, 지금의 부여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부여로 아예 국호까지 계층해 버리는데요. 얼마나 큰 어떠한 그 권력 투쟁 또는 그 정치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백제와 중국과 무력도 하고 일본의 불교를 전파해서 아스카 문화에 기여하고 이러면서 백제의 부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나제 동맹의 뒤통수를 맞죠. 신라가 이제 나제 동맹을 깨버리니까 열받아서 신라를 침공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가 또 약간 중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 신라는 이제 점점 진흥왕 이후 진흥왕 때 대가야 그다음에 이를 포함한 가야 연맹을 모두 정벌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과거의 그 변한 지역, 즉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을 이제 복속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 멀리 함경도까지 진출하면서요. 이게 진흥황 순수비입니다. 진흥황 순수비, 마을령비, 황초령비까지 세우면서 신라의 최대 판도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6세기 말에 이제 고구려는 중국과 이제 중국의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의
통일 제국과 맞짱을 뜨게 되는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격동의 7세기로 넘어갑니다. 격동의 7세기의 시작은 이제 고구려 쪽에서는 이제 수나라와의 전쟁이죠. 그러면서 수문제 원래 침입했다가 뭐 거의 뭐 흐지부지하고 돌아가죠. 먼저 1차 침입 때. 수나라 2차 침입이 바로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그 백만대군이죠. 백만대군. 그러면서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완전히 깨부신 그런 거고요. 이러면서 이제 7세기 전반을 무사하게 넘깁니다. 자, 백제에 와서는요, 이제 그 무왕 시절에, 무왕 시기가 되는데요. 이 무왕이 그 서동요의 그 무왕입니다. 서동요. 그래서 뭐 애들한테 말을 나눠주고 뭐 노래 부르게 했다라는 그건데요. 익산에 미륵사를 짓고 왕응사 창건하면서 이제 사실은 익산 천도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백제가요, 그 6세기 중반 이후에 사실은 나라꼴이 굉장히 좀 험악했던 것 같아요. 귀족 간의 대립들 이러면서 어쨌거나 이제 백제는 요때 그래도 뭐 그럭저럭 먹고 사는 그런 시절이고요. 신라는 이제 선덕 여왕이 즉위하면서 이제 여왕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7세기 중후반을 보겠습니다. 고구려는요, 연개소문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잡는데요. 이제 뭐 그거 빌미 삼고 뭐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 여당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양만춘이죠. 양만춘. 그 어떤 드라마에서는 이제 양만춘이 굉장히 그 크게 부각되고 하는데요. 이 양만춘이라는 것은 이제 정사에는 남아있지는 않아요. 정사에는 야사에 남아있는 이름이고요. 하여튼 뭐 당태종이 크게 저서도 치하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고구려가 이제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하고 당나라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완성하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고구려는 거의 국력이 많이 쇠퇴하게 됩니다. 쇠퇴하게 되고요. 자, 백제로 오게 되면 이제 백제의 의자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죠. 요거는 이제 익산의 그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파괴가 된 형태로 남아있던 거를요. 앞에서 보니까 멀쩡한데 뒤에서 보면은 일제가 시멘트를 아주 발라버렸죠. 발라버렸습니다. 자, 의자왕은요, 이제 개혁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귀족 세력을 수청하고 뭐 유교 사상 강조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거고요. 이제 사택지적비라는 것도 그냥 한번 알아만 두시고요. 삼천궁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의자왕이요, 이 의롭고 자비로운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후대의 시호가 이런데 만약 진짜 그랬다라면 이런 시호가 나왔을 리는 없겠지요. 그래서 뭐 그것들은 이제 신라 쪽에서 백제의 멸망을 어떻게 합리화하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어쨌거나 660년에 그 황산벌 김유신하고 계백하고 제가 그 에세이에 썼었는데요. 에세이 같은 거 썼었는데 왜 계백이 나왔을까 뭐 이런 거 했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백제가 멸망했어요. 그러면서 나당 연합군에서 멸망하고 이러면서 막을 내리죠. 뭐 신라가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여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당 연합군이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어떻게 됩니까? 평양성도 멸망을 시키죠. 그러면서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요. 알다시피 이제 당나라가 신라를 다시 멸망해서 한반도 전체를 먹겠다는 야욕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이제 나당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나당 전쟁이요, 그 매초성이죠. 매초성하고 기볼포 이쪽에서 신라군이 대승을 이루면서 당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죠. 그래서 대동강 이남 지역의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뭐 삼국 통일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뭐 크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다뤘던 것들을요, 이제 주요 시기별로 지도로 표현한 건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4세기 근초고왕 때 백제가 최대 판도를 나타내죠.
신라가 있고 가야가 있고, 사실 여기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백제는 이때 이제 거의 그 제해권, 서해 제해권을 장악을 하면서 이제 중국과 외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게 되고요. 5세기 장수왕 때 이제 최대 판도죠. 원래 국내성은 여기 압록강 중류 지방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남하 정책을 쓰게 되죠. 거의 뭐 백제 신라 뭐 거의 가야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쪼그러들었고요. 여기 중원 고구려이 나오고요. 자, 6세기 오게 되면 이제 신라가 진흥왕 때 번성기를 맞게 되죠. 그러면서 창녕, 북한산, 황초령, 마원령 네 군데에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백제가 좀 위축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축소가 됐다가요. 결국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어떠한 역사의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가야를 해야 되는구나. 가야는 여기에 중요해요. 풍부한 철이에요. 굉장히 이제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을 수출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발전했는데, 결국 이제 여기는 이제 12부족인가요? 그래서 여기도 뭐 육가야죠. 육가야 12부족. 이게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 육가야인데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신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사실 이제 그 이유는요, 이제 그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껴가지고 다른 나라들처럼 어떠한 이제 중국과 뭐 직접적 교육하지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사정을 인해서 더 이상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가야 연맹이 이제 그 맹주가 이제 금관가였는데, 김해 지방 금관가였는데 532년에 멸망을 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 다음으로 번성했던 대가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대가야마저도 이제 멸망을 하면서 이제 가야가 막을 내리고요. 이 가야의 왕족이 신라로 넘어가면서 진골 귀족으로 편입이 되고요. 그 진골의 후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가야의 후손이 김유신이죠. 그러면서 이제 삼국통일에 기여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가야라는 나라는요,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출토되는 것도 이런 뭐 철제, 갑옷 뭐 이런 거요.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사람이 하고 있으면 금강가야 시대에 무거운고요. 그다음에 역시 가야도 이제 그 기마 세력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삼국 모두가요, 사실은 그 지배 세력이 기마 세력이에요. 이 기마 세력이라는 것은요, 저쪽 그 중앙아시아 초원으로부터 넘어온 그런 이주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토착 세력에 의한 어떠한 그 변화라기보다는 항상 선진 문물을 들고 온 그 이주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러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마인무령 토기. 자, 기마인무령 토기는요, 이제 신라과하고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신라하고 구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삼국시대의 주요한 이제 문화재 몇 가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사트에서 어떠한 뭐 구체적인 역사의 뭐 사건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에요. 물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이제 그 큰 틀에서 역사적 흐름,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문화적 측면을 조금 강조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보십시오. 장군총, 장수왕으로 추정만 하지 알 수 없다라는 거고요. 영가 700명 금동열의 입상이라는 건데요. 이건 요 뒤쪽에 이것이 이제 고구려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자, 이것은 이제 그 강서대명에 있는 그 사신도라는 겁니다. 사신도의 현무도인데요. 사신도는 아시죠? 그 좌청룡 뭐죠? 그 다음에 우백호, 그 다음에 남주작, 북현무, 이거죠? 북현무. 그래서 이게 중국 도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그림이 되겠어요. 삼국이 공이 이제 도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뭐 사택지적필 같은 경우 도교의 영향이고요. 뭐 신라도 곳곳에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각조총의 씨름도, 이런 뭐 무용총 이런 것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뭐 특별히 뭐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뺐고요. 자, 이제 그 백제, 여기 사라졌네. 백제 쪽인데요.
백제 문화는 이제 그 금동 대향로 이겁니다. 굉장히 멋지게 생겼는데요. 7세 이것도 이제 7세기 무렵인데 이것도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도교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고요. 백제 그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것도 백제 거고, 그다음에 서산 마해삼존물상 이것도 백제 거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신라는 뭐 무덤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사실은 금관은 신라 것이 가장 화려하죠. 그래서 뭐 금관이 나오면 그냥 대충 신라 거다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천마도.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말 탈 때 말의 그 배를 가리는 뭐 그러한 그 나무로 된 얇은 나무판에다가 그린 건데요. 천마총에서 발견이 됐죠.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얘가 말이 아니다. 뭐 이러한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요 꼬리 모양새 때문에 그러는데, 요 꼬리 모양새가 중국의 고대 문헌에 나오는 이 기린. 여러분 그 기린이라는 상상 속의 동물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린 아니에요. 그 하여튼 그 기린이라는 상상 속의 동물의 꼬리와 흡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아니고 기린이다. 뭐 이러한 그 주장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마 일문용 토기, 신라의 아주 대표적인 문화재죠. 이것은 아까 가야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삼국시대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그 제목이 그 빠져 있는데 그 금동밀 반가사유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요 어떠한 이제 특정한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삼국시대 전반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문화재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 이런 게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설마 뭐 첨성대 뭐 이런 걸 모르겠어요.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중에서 우리가 한 번쯤 알아봐야 될 것들이 뭔가 이 정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삼국시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긴 시간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